아저씨 몸에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요. 9살 손자의 뜬금없는 비명이 800억 유언장이 놓인 공증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장을 찍으려던 78세 재벌 회장의 손이 멈췄고 20년 충복이라 믿었던 정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 어린 놈이 감히! 정상무의 손이 아이를 향해 날아가는 순간 엄마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정상무의 가슴팍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저 아저씨 심장에 할아버지의 관이 들어있단 말이야. 할아버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 5년 만에 나타난 손자의 소름 돋는 예언. 그것은 800억 유산 전쟁을 뒤엎는 단 5분의 기적이었습니다. 달빛 목욕탕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새벽 4시였어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서 고무장갑을 껴도 물이 스며들면 따가웠어요. 하지만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면 다음 달 월세를 낼 수 없으니까요. 새벽 2시부터 시작한 설거지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죠. 박지영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사무적인 톤이었습니다. 순간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었죠. 시아버지 비서실에서 온 전화. 당장 짐 싸서 나가라던 그 통보. 누구세요? 동양건설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평창동 자택으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오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 손자분도 함께요.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느끼지 못했어요. 시우, 9살 된 제 아들. 그 애를 데려오라고요? 5년 전 쫓겨날 때 뱃속에 있던 아이를 왜 이제 와서 찾는 걸까요? 새벽 주방의 형광등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우의 손을 잡고 평창동 대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쫓겨나던 날도 비가 왔었죠. 그때 저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를 부여잡고 대문 밖으로 내던져지듯 나왔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어. 내 얼굴 다시는 보기 싫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겨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고 쫓겨났어요.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시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애는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구석이 있었거든요. 사람 얼굴을 보면 색깔이 보인다고 했어요. 기분 좋은 사람은 노란색, 화난 사람은 빨간색, 거짓말하는 사람은 검은색. 처음엔 아이의 상상력이려니 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시우는 정말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집이야. 무서워. 저 집에서 회색 연기가 나와. 저는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가야 했어요. 시아버지가 왜 우리를 부른 건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때 철문 옆 작은 문이 열렸어요. 검은 우산을 쓴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단정한 양복에 반듯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입꼬리에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오랜만입니다. 박지영 씨, 정태준 상무였어요. 동양건설 법무팀 상무. 시아버지의 오른팔이자 20년 측근. 그리고 5년 전 저를 이 집에서 내쫓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회장님이 부르셔서 왔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정 상무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때 시우가 갑자기 제 뒤로 숨었어요. 아이의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한테서 검은 뱀이 나와. 시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정상무의 미간이 찌푸려지더라고요. 아이가 낯을 많이 가리네요. 죄송해요. 긴장해서 그래요. 저는 황급히 시우의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시우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순히 낯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진짜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상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무언가를요. 저는 시우의 손을 꽉 잡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뒤에서 정상무의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그 발소리가 어찌나 무겁고 차갑던지 비에 젖은 저택의 정원이 마치 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택 내부는 5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높은 천장,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기만 했는데 지금은 썩은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많이 아프시구나. 복도 끝 서재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훅 하고 약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그 넓은 방 한가운데 휠체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시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시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누렇게 뜬 피부, 코에는 산소호흡기 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당하고 무서웠던 분이 이렇게 작아지셨다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원망했던 사람인데, 죽도록 미웠던 사람인데, 막상 저렇게 누워 계시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왔느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위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버님, 그게 내 손자냐?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뒤에 숨어 있는 시우에게 꽂혔어요. 저는 시우를 앞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시우야, 인사드려. 할아버지시야. 시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뒤로 더 깊숙이 숨으려 했죠. 그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가슴에 회색 구름이 있어. 되게 아파 보여.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애가 또 뭔가를 보고 있구나. 시아버지는 시우의 말을 듣지 못한 듯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정상무에게 눈짓을 하셨습니다. 시작하지. 정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재 한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손짓했어요. 공증인 2명이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을 파악했어요. 유언장 공증이구나. 시아버지는 재산 정리를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를 부른 걸까요? 설마 뭔가를 주시려고? 아니면 공식적으로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걸 알리려고? 공증인 중 한 명이 건조한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본인 강만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전 재산을 정태준 이사장이 운영하는 동양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 재산을요? 손자한테는 단 한 푼도 없이? 물론 돈이 탐나서 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친손자잖아요. 핏줄이잖아요. 그런데 남한테 다 주시겠다고요? 정상무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다 잡은 물고기를 보는 눈빛이었죠. 이에 따라 유언 집행인으로 정태준 상무를 지정하며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낭독이 끝났어요. 정상무가 품에서 묵직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검은 몸체에 금장이 박힌 고급스러운 펜이었어요. 그걸 시아버지에게 공손히 건네더라고요. 서명하시죠. 회장님.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으셨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우가 갑자기 두 귀를 틀어막으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삐소리가 나. 엄마. 귀가 너무 아파. 저는 깜짝 놀라 시우를 안아들었어요. 아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상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죠. 저 아저씨 몸에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요. 서재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우의 비명이 높은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어요. 정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정상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시우를 향해 손을 쳐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껴안고 등을 돌렸어요. 내 등이 맞더라도 아이는 지켜야 했습니다. 때리려면 저를 때리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상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아마 시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의식한 거겠죠. 그는 손을 내리며 억지로 표정을 풀었습니다.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초면에 이런 실례를 합니까? 죄송해요. 아이가 긴장을 많이 해서. 저는 시우를 달래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시우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정상무를 가리키며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눈 밑에 빨간 점이 있어. 근데 그게 꿈틀거려. 거짓말할 때마다 점이 커져. 저는 시우의 시선을 따라 정상무의 얼굴을 봤어요. 왼쪽 눈 밑에 파탈만 한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인자해 보이는 점이었는데 시우의 말을 듣고 나니 기이하게 도드라져 보였어요. 정상무가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눈밑을 가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다는 거죠. 회장님,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증을 방해하는 겁니다. 유산 때문에 미친 여자가 애한테 헛소리를 시킨 게 분명합니다. 정상무가 시아버지에게 하소연했어요. 목소리는 억울함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우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경멸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탐색하는 눈빛이었죠. 애야, 이리 와봐라. 시아버지가 시우를 부르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시우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시우가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시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너, 방금 죽은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지? 네. 그게 무슨 뜻이냐? 시우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9살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저 아저씨 심장에 할아버지의 관이 들어있어요. 할아버지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서재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증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정상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켜봤어요.
시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시아버지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곱씹는 소리였죠. 태훈이 그놈이랑 똑같구나. 태훈,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들의 이름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예전에 남편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잘못된 결정을 하려 하면 바들바들 떨면서도 반대했다고요. 그 피가 시우에게도 흐르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때 시우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뒤에 빨간 옷 입은 여자가 울고 있어요. 순간 공증인 중 한 명이 헛기침을 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아는 이야기라는 듯이요. 정상무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시우가 뭔가 건드렸구나.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요.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하셨어요. 30분만 쉬었다 하자. 나가 있어라. 정상무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서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시우를 데리고 나오려는데 시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며느리는 남아. 저는 멈칫했어요. 5년 만에 처음 듣는 호칭이었거든요. 며느리. 정상무가 못마땅한 눈으로 저를 흘겨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재 안에는 저와 시우, 시아버지 세 사람만 남았어요. 아이가 특이하구나. 죄송해요. 아버님. 시우가 원래 좀 사과할 거 없다.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5년 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경멸과 증오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네, 나도 요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어. 태준이가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시아버지도 의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그때 시우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 지금? 응, 급해. 저는 시아버지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우를 데리고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 화장실 안 급해. 그럼 왜? 아까 그 아저씨가 위에서 전화하고 있어. 나쁜 말 하고 있어. 저는 시우를 데리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님방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상무였습니다. 상황이 꼬였어. 그 꼬맹이 때문에 노인네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면 계약서 있잖아. 그거 당장 처리해. 금고에 있는 원본은 내가 빼돌릴 테니까 사본은 태워버려. 이면 계약서, 금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우 말이 맞았던 거예요. 정상무는 정말로 뭔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제 옷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아저씨 나온다. 저는 황급히 시우를 데리고 뒷걸음쳤어요. 가까스로 계단 뒤에 숨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상무가 나왔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시우에게 물었어요. 시우야, 금고가 어디 있는지 알아? 응. 아까 책장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났어. 거기 숨어 있어. 저는 시우를 데리고 다시 서재로 갔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살금살금 책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우가 가리킨 곳, 법전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책장이었어요. 자세히 보니 배열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저는 책들을 밀어냈어요.
책장 뒤에 짙은 회색의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이얼 손잡이에 하얀 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장갑 낀 손으로 급하게 돌린 흔적이었죠. 뭐 하는 짓이냐? 등 뒤에서 벼락 같은 호통이 떨어졌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뜨고 계셨어요. 아버님, 이게 아니라 내 금고에 손을 대고도 변명을 해?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정상무가 이면 계약서를 숨겼어요. 금고 안에 있대요. 제가 방금 통화 녹음했어요. 뭐?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정상무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이면 계약서 있잖아. 그거 당장 처리해.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 다이얼을 잡으셨어요. 숫자를 맞추고 핸들을 돌리셨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안 맞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갈라졌어요. 평생 자기만 알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금고 다이얼을 다시 돌려보셨지만 역시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번호가 바뀌어 있다는 건 누군가 금고에 손을 댔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뻔했죠. 20년이야. 시아버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20년을 내 곁에 두었는데 설마 정말로. 그때 서재 문이 쾅 열렸어요. 정상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금고 앞에 선 저희를 보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회장님, 저 여자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상무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유산이 탐나서 금고까지 털려고 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손 놔요. 저는 팔을 빼려고 버둥거렸어요. 하지만 정상무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그때 시우가 제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아저씨가 거짓말쟁이야. 금고 번호 바꾼 거 아저씨잖아. 이 꼬맹이가. 정상무가 시우를 향해 손을 쳐들었어요. 저는 온몸을 던져 시우를 감쌌습니다. 정상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시아버지의 지팡이가 그의 손목을 가로막았거든요. 손 떼면 죽는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재의 공기를 얼렸습니다. 정상무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하지만 곧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회장님, 저 여자가 아이를 시켜서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20년 충성을 이런 식으로. 됐다. 시아버지가 손을 들어 정상무의 말을 자르셨어요. 금고 번호. 왜 안 맞지? 네. 내 금고 번호를 아는 건 나와 자네뿐이야. 근데 왜 안 열려? 정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잘못 기억하신 게 아닐까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내가 치매 걸린 것 같나?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정상무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시우가 또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 가슴에서 뭔가 소리 나요. 뭐? 삐삐삐 거리는 소리. 저기서 나요. 시우가 정상무의 넥타이를 가리켰어요. 정확히는 넥타이에 달린 은색 핀을요. 정상무가 본능적으로 넥타이 핀을 손으로 감싸더라고요. 그 행동이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거 뭐야?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상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냥 넥타이 핀입니다. 꺼내봐. 회장님, 이건 좀 꺼내라고 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매서웠어요. 정상무는 마지못해 넥타이 핀을 빼서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핀 뒷면에 작은 버튼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버튼을 누르셨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노인네 오늘 내일 하는데 공증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만드는 거지. 유언장 공증 끝나면 바로 치매 진단서 끊어서 요양원으로 보내. 서재 안에 정상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 30년을 모신 주인을 처리 대상으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상속세가 골치 아파. 산송장으로 만들어서 재단으로 재산 다 빼돌리는 게 제일 싸게 먹혀. 시아버지의 손에서 넥타이 핀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자네한테 나는 고작 처리해야 할 폐기물이었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짐이었죠. 정상무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시아버지를 노려봤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개처럼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뛰어다니고 더러운 일도 도맡아 하고. 근데 뭘 받았죠? 월급? 그딴 푼돈 말고요. 정상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점잖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탐욕에 찌든 추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회장님, 아드님한테는 수천억을 물려주시면서 저한테는 뭐요? 퇴직금? 그래서 제가 알아서 챙기기로 한 겁니다. 어차피 죽을 노인네 재산인데 뭐가 문제야? 시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산소호흡 기줄이 흔들릴 정도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셨어요. 경비. 시아버지가 인터폰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는 쥐처럼 서재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이렇게 안 끝나. 절대 안 끝나. 정상무가 으르렁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청동 문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것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버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상무의 팔이 내려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비원 2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정상무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우당탕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손 나. 정상무가 바닥을 구르며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경비원들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시우가 제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경찰이 도착한 건 30분 후였어요. 정상무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가 서재에 메아리 쳤어요. 끌려가면서도 정상무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 이렇게 끝나나? 다 망해버릴 줄 알아.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야 서재에 정적이 흘렀어요. 바닥에는 흩어진 서류와 깨진 넥타이 핀 조각들이 굴러다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같았죠. 엄마. 시우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시우야. 저는 황급히 손수건으로 아이의 코를 막았어요. 시우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삐소리 안 나. 머리 안 아파. 아이의 눈동자가 맑아져 있었어요. 검은 연기를 보며 괴로워하던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시우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선천적 공감각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감각이 예민해서 색깔이나 냄새로 감정을 느끼는 거라고요. 특별한 병이 아니라 타고난 능력 같은 거래요. 엄마. 시우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얼굴에서 회색 구름 없어졌어. 이제 맑아. 저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웃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비서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원망과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거든요.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가 있어라. 시아버지가 비서에게 말씀하셨어요.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우리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시우 침대 옆으로 가져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쳐서 아프냐? 아니요. 안 아파요.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거만하고 독선적이던 분이 미안하다고요? 내가 너무 늦었다. 5년 전에 내가 미쳤었어. 아들 잃은 분노를 너희한테 풀었지. 시아버지가 저를 돌아보셨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지금 울고 계셨습니다. 지영아, 저를 이름으로 부르신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하고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원망스럽겠지. 죽도록 미웠겠지.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혀서요. 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배부른 몸으로 쫓겨나던 날, 비 맞으며 대문 밖에서 오열하던 밤, 혼자 시우를 낳고 키우며 이를 악물었던 날들, 그 모든 기억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아버님, 그래. 쉽게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쉬운 5년이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당연하지. 시간이 걸려도 된다. 기다리마. 그때 시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시아버지 무릎에 손을 얹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이제 밝아요. 해님 색깔이에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눈을 떴다. 진짜 적이 누군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시우를 안으셨어요. 앙상한 팔로 작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이 못난 할아비를 용서해다오. 시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시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나쁜 냄새 안 나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평창동 저택 서재였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거운 커튼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독약 냄새 대신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돌았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한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새 공증인이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상무가 데려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 선임한 분들이었죠. 내 재산 절반은 사회에 환원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라. 공증인이 받아 적었어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내 손자 강시우와 며느리 박지영에게 상속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저는 조건이 하나 있다. 시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같이 살아다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가족으로서 함께 있고 싶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족으로서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시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 안 돼? 저는 시우를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봤어요. 기다린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하는 눈빛. 외로운 노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죠. 알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실에는 시우의 장난감이 굴러다니고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겼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시아버지의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시한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기적 같다고 하셨어요. 사랑의 힘이라고요. 할아버지, 이 색깔로 칠할까요? 그래, 그거 예쁘다. 시우와 시아버지가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스케치북에는 세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웃고 있는 할아버지, 옆에 엄마, 그리고 시우.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정상무는 구치소에 있다고 해요.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래요. 들리는 말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거울을 보며 중얼거린대요. 점이 없어. 내가 왜 사기꾼이야. 시우가 말했던 도둑놈의 점. 그게 실제로 보이는 건지 죄책감이 만든 환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갇힌 거였죠.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왜? 할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주셨어. 10,000원이나. 시우가 지폐를 흔들며 좋아했어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 응, 뽀뽀도 했어. 시우가 신나서 다시 뛰어나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저택의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쫓겨나던 날, 비에 젖은 이 정원이 묘지처럼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집, 가족이 있는 집. 시우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꽃 냄새가 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욕심을 버린 자리에 비로소 행복이 채워졌어요. 9살 아이가 가르쳐준 진실. 사람의 진심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첫 번째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